2026년 6월 18일 거대한 불덩이가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밝힙니다. 도시의 1300만 주민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깨어납니다. 4년 동안 그들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수도의 방어가 뚫릴 수 없으며 모스크바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그들을 설득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으로는 이 방어선을 뚫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전쟁은 자신들의 편안한 대도시 생활과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여러 번 자신들의 집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이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방어된 영공을 뚫고 통과했습니다. 수십 대의 제트 추진 무인기가 러시아 레이더망을 압도하고 도시 한복판까지 침투해 에너지 기반 시설을 불태웠습니다. 모스크바는 적 항공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걸고 괴물의 심장부를 공격하려 했을까요? 수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주마다 달마다 키이우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러시아의 드론대와 순항미사일에 공격당하는 모습을 두려움 속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크렘린은 무엇을 공격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사 목표나 중요 인프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학교, 대학, 교회, 병원, 주거 건물, 기념물 등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수차례 무고한 민간인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피난을 강요당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다음에 울릴 것이 분명한 공습 경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끊임없었고 2026년 6월 15일에는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밤사이 미사일과 드론이 도시를 휩쓸었고 또다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및 문화유산 중 하나인 포체스크 라브라 수도원 단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거의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장소는 동유럽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금동과 감동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이 신성한 장소는 수세대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예배와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룻밤 만에 러시아가 모두 불태웠습니다. 게란2 자폭 드론이 수도원의 지붕을 강타해 주돔을 파손시키고 도르미샨 대성당 내부에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 공격은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 율리아 셰브첸코는 이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의 유산에 대한 잔인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와 역사,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의 러시아 범죄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것이 러시아가 기독교 문화에 저지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이를 무의미한 폭력이라 불렀습니다. 외교적 비난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키이우 시민들이 도시의 신성한 장소 중 하나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자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부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장군들은 수비에만 집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수도를 같은 수준의 맹렬한 화력으로 성공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릅니다. 러시아가 곰을 건드렸고 이제 곰을 발톱을 느낄 차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내목한 공격에 곧바로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포체스크 라브라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 지휘관들과 정보팀은 전쟁 내내 가장 야심찬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전선과 점령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러시아 지역까지 수많은 성공적인 공격을 수행해왔습니다. 동부 시베리아의 공군기지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터미널까지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원하는 곳이면 거의 어디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제거하고 목표물까지의 명확한 경로를 만들어냈으며 드론을 적진 깊숙이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집과 병원을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이 전쟁의 현실을 직접 체감하게 하면서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고 분쟁이 계속되도록 하는 정유소와 생산 공장 같은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곳을 타격하고 경제의 근간에 균열을 만들어 나머지가 카드집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지만 모스크바만은 항상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 즉 무인 시스템 부대의 공격을 피해왔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러시아의 수도는 적대적인 항공기들에게는 마치 진정한 블랙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정부, 대부분 엘리트와 올리가르이가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쿠틴치아의 러시아 영토 660만 평방마일 전체에서 항상 가장 강력하게 방어되는 곳이었으며 이 도시의 방어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는 동심원 형태로 레이더, 대공미사일 포대, 그리고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위협이 어떻게든 첫 번째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다 해도 도시 중심부의 핵심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겹의 방어막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미미했습니다. 키우도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부터 수년간 모스크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격이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러시아의 방어망은 우크라이나의 위협 대부분 아니면 전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고 기록된 피해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현지 러시아 관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오히려 축하하기도 했는데 이는 수도가 그 명성에 걸맞게 방어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강력했고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 정점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과장된 선전을 믿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도시들을 공격하더라도 모스크바만큼은 항상 예외일 것이며 결코 뚫을 수 없는 목표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략에서 한 수를 빌려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수년 동안 대규모 드론 군단으로 키이우를 폭격해왔고 그 엄청난 공중전력의 물량으로 도시의 방어망을 압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6월 18일 공격 전 몇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겨냥해 최대 규모인 약 200대의 무인 항공기를 집결시켰습니다. 여기엔 장거리 FP-1도 포함됐으며 이 무기는 키이우의 최고 장거리 타격 무기 중 하나로 입증됐습니다. 고정익기한 196, 류치와 제트 엔진 장착 바르즈가 포함되며 바르즈는 최고 시속 435마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키이우 지휘관들은 드론들 모두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기체가 격추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대만 목표에 도달해도 충분했습니다. 6월 18일 밤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드론 군단이 모스크바 영공에 접근하자 도시의 방공망이 즉시 가동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방공망이 작동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이전 공격은 더 작고 처리도 쉬웠습니다. 러시아 레이더는 표적을 하나씩 포착할 수 있었고 그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역 방공부대에 전달해서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을 격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레이더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어 수십 개의 신호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센서를 압도합니다. 방공 시스템이 작동해 요격 미사일을 공중으로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오는 기체 중 많은 수를 요격하고 격추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곧 발사 준비가 된 미사일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돌격을 이끈 미끼 드론들은 전멸하며 하늘에서 나선형으로 떨어집니다. 훨씬 더 위험한 제트 추진 미사일 드론들이 그 뒤를 이어 따라옵니다. 일반적인 무인기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이 드론들은 러시아 방공망에 거의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도시의 영공 깊숙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몇 초 만에 도시는 완전한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고 러시아 군인들은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일부는 견착식 로켓 발사기를 필사적으로 하늘을 향해 쏘며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격추시키기를 바랍니다. 기동 지상팀들은 도시 거리를 달리며 목표물을 보기 위해 더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 부족했고 너무 늦었습니다. 요새는 이미 뚫렸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수도가 불타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으로 달려가 혼란을 촬영하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듭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은 소셜미디어로 퍼지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시를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모스크바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주로 TV 방송과 크렘린의 공식 성명을 통해 경험해왔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 국경 지역까지 번졌을 때도 모스크바는 여전히 전쟁의 현실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전쟁이 수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드론들이 주요 표적에 바짝 다가서면서 거대한 폭발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기념비도, 심지어 군사기지나 정부 총사도 아닌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기반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수도 방어선을 돌파한 후 우크라이나의 공격 전력 대부분은 주요 정유소를 향해 곧장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카포트냐 지구, 수도 남동쪽 구석에 위치한 이 거대한 산업단지는 단순한 에너지 기반 시설이 아니라 모스크바 경제의 핵심이자 도시와 주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모스크바 휘발유의 40%와 디젤 연료의 약 50%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다른 지역의 정유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이 폭파되거나 불에 타더라도 모스크바는 항상 모스크바 지역 정유소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과 같은 정유소 덕분에 불이 꺼지지 않고 전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곧 바뀌게 됩니다. 이를 막을 만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들은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고 여러 대가 정유시설의 주요 연료 저장 탱크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탱크의 지붕이 완전히 날아가 수백 피트 상공까지 솟구쳤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몇 초 만에 맹렬한 불길이 정유시설을 집어삼켰고 불꽃은 그곳에 저장되고 정제되던 수천 갤런의 기름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처음 파괴한 정유시설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군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들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공격 덕분에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예전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 에너지 제국의 또 다른 핵심 시설, 또 다른 거점에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가 더 이상 예전 수십 년 동안처럼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방송 화면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할 화려한 폭발만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바로 코앞에서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겨냥해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무적의 방공망, 그리고 그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와 그 이후 대부분의 관심이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른 목표물을 향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연료 허브 타격과 점령지 기반 시설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분노를 직접 느꼈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하며 폭력적으로 신뢰를 저버린 한때 우호적이었던 이웃 국가의 점점 커지는 힘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사라질 때조차도 이번 공격의 영향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자 주민들은 놀라고 관계자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스크바 상공이 연기로 뒤덮이자 지도부도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성명서들이 서둘러 준비되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용감한 모습을 보이려 했으며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약 200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드론이 방어망을 뚫고 정유시설을 타격한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편 수도의 방대하고 분주한 교통망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공격의 첫 물결일 수 있다는 우려로 당국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4개 공항 모두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5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셰레메티에보 공항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전면 대피를 명령해 수천 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도 이번 공격의 여파가 다양하게 느껴졌습니다. 격추된 드론과 빗나간 대공 미사일의 파편이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한 지역 쇼핑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남부와 동부 지역의 도로들도 모든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통제되었고 짙고 악취가 나는 연기가 바람을 타고 도시 전역으로 퍼지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드론 공격 영상이나 사진을 시민들이 온라인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공격 영향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스크바 시민들이 텔레그램과 다른 플랫폼에 몰려들어 영상, 사진, 음성 메시지 등을 공유하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과 공격 이후의 폭발 현장을 보여주는 등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콘텐츠가 넘쳐났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이 충격에 휩싸여 공개적으로 흐느꼈습니다. 일부는 도시 방어망이 쉽게 뚫린 데 놀랐고 고향이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는 점에 경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더 동정적인 일부 사람들은 이런 공격이 오랫동안 예고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응과 의견은 다양했지만 6월 18일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 방어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영공에 들어와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후 몇 시간 동안 검은 비가 내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정유소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와 연료 입자들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내려앉아 건물과 차량을 기름진 검은 안개로 뒤덮었습니다. 수년간 키이우와 다른 도시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와 같은 공격은 물론 더 심각한 공격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친구, 가족, 이웃을 잃었고 자신이 알고 자라온 거리와 건물들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6월 18일, 우크라이나는 집이나 종교시설을 폭격하지 않고 민간인도 학살하지 않았지만 그들과 도시에는 깊이 고민할 현실을 남겼습니다. 또한 크렘린의 에너지 인프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마비시키고 푸틴이 그 잔해를 수습하며 창피한 후폭풍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당신들의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이전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자각한 첫 독재자는 아닙니다. 미국 군대가 마침내 니콜라스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에서 권좌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그의 정규군을 완전히 우회했습니다. 미군이 어떻게 독재자를 삼엄하게 경비되던 자신의 궁전에서 바로 끌어냈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